네, 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안녕하세요. 투자의 재발견의 용경빈입니다. 자, 요즘 국내 증시 들여다보시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부터 지어지실 겁니다. 그만큼 정말 국내 증시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꿈의 5,000피 시대가 열리면서 한편으로는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면서 버블에 대한 논쟁까지 함께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상승장 과연 버블론일까요? 아니면 남은 투자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 투자 재발견과 함께 나의 계좌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고 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시간 가져다 보시죠. 오늘 저희 프로그램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의 주제부터 홍혜민 캐스터와 함께 만나보시죠.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는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ETF입니다. 지난 27일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기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유례없는 상승세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경제대국 독일을 넘어서는 기록까지 세웠는데요. 각국 대표 지수 ETF의 올해 흐름을 보시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견조한 가운데 한국의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미국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코덱스 200 ETF의 수익률은 26일 기준 18%를 넘어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 기대로 그동안 비교적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26일 하루 사이 코스닥 지수가 7% 급등하며 1,000포인트의 고지를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5,000피를 놓친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심리와 기관들의 매수세가 모두 작용했는데요. 최근 코덱스 코스닥 150 ETF의 거래 대금 추이를 보시면요. 이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지난 26일 이 상품에만 2조 원이 넘게 몰렸고요. 그 다음 날에도 1조 7천억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을 기록했습니다. 급기야 목요일인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지수가 올해 수익률에서 처음으로 코스피를 앞질렀는데요. 1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코스닥 지수가 25% 넘게 치솟으며 세계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실적에 힘입어 5,200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국내 증시, 과연 남은 올 한 해의 흐름은 어떨까요? 또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테마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코스피 세상이 열렸습니다. 주제와 함께 만나보셨는데, 자, 2026년, 이런 시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테마 중심으로 실제로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오늘 한번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도와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안정진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장, 그리고 이동후 삼성자산운용 ETF 투자 솔루션 팀 팀장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이리저리. 네. 그래서 지금 앞서서도 출발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코스피는 꿈의 5,000피 시대가 열렸고 코스닥도 4년 만에 1,000스닥.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3,000스닥 얘기까지 이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증권가에서 연일 장밋빛 전망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론 또 짧은 시간 안에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거 투자해도 되는 거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걱정이 사실 더 많아졌어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안정진 팀장님께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홍혜민 캐스터님께서 이제 브리핑해 주신 대로 네. 우리나라 이제 증시가 글로벌 주요국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과거와 다른 점을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의 이익 개선세를 필두로 해서 국내 증시의 이익이 가파르게 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일관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표된다라는 점들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 투자자들한테 좀 신뢰감을 주는 점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을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그동안 디스카운트 받아왔던 요인이 바로 이제 주주 환원율이 상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낮다라는 점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빌드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적으로 바로 시행이 됐는데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 같은 상법 개정안 3차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필두로 해서 5,000포인트 달성을 이미
투자자들이 한번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3,000포인트도 이제 다음 목표로 제시를 하면서 그렇죠. 이 온기가 코스닥으로 좀 옮겨붙는 그런 네. 형세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런 정책들도 이제 정부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또 기업들의 이제 자금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증시로 유입시킬 수 있는 뭐 이런 밸류업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국민 성장 펀드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이제 좀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확실하게 우리나라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또 기업들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또 상승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믿고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동훈 팀장님? 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일차적으로 이제 이익을 반영하는 그런 국면에서 이제는 이제 멀티플 확장 국면으로 나가고 있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연초 이후의 상승장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되면서 사실 이제 주가가 이를 따라갔던 그런 모습, 실적 기반의 1차 상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반도체 쪽만 놓고 보면 이익 전망치가 이제 그 약 34% 상향이 됐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한 20% 따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제부터는 좀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시장이 더 높은 평가를 해줍니다. 즉 예를 들면 원래 어떤 기업이 100을 벌고 있었다고 하면 주가가 한 1,000원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똑같이 100을 벌더라도 1,100원, 오. 1,200원까지는 인정해주자라는 예.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워낙 첨단 산업을 달리고 있는 대표 기업들이 실적 개선세가 뛰어나다 보니까 예.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 정도의 눈높이에는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 12개월 이제 선행 이제 PER이라고 하는 영업이익 대비 주가 수준이 약 10.4배 수준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과거의 호황기 수준인 이제 11배까지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5,300포인트까지는 저희가 지금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시장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멀티플 확장 국면에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높다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우리 증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수급이잖아요. 그래서 이동훈 팀장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이게 크게 두 가지 좀 강력한 매수 요인이 좀 대기하고 있는데 첫 네. 번째는 이제 최근에 발표된 RIA라고 하는 정책이죠. 이제 해외 주식 계좌를 매도하고 국내 주식을 샀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가 국내로 복귀할 경우에 이제 즉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형태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석에 따르면 참여율이 한 3% 정도만 되더라도 이게 규모로는 5조 원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규모인데 이게 작년에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를 좀 규모에 좀 맞먹는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정도의 규모 흐름이 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이 현재 국내 주식에 대한 그 비중이 있었습니다. 거기 14.4%에서 최근에 14.9%로 상향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게 기존되려면 이미 요즘에 최근 증시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높아진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매도해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되게끔 좀 이제 조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국민연금 이제 고갈 시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고, 근데 최근에 좀 증시가 오르면서 이 국민연금의 또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면서 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최대 보건복지부에서는 33년 정도 뒤까지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만큼 좀 국민연금이 어떤 내부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의 수익률의 되게 중요성을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도 좀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한국 증시의 저평가 또 해소를 해주고요. 또 추가 상승을 또 가능하게 하는 또 강력한 수급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사실상 이제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것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고 RIA는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간략하게 좀 보시기에는. 이제 국장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얼마나 이제 남았냐라고 사실 그쪽으로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여전히 이게 이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도 이익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좀 미장에 있던 일정 부분을 좀 차익 실현해가지고 국장에 좀 투자하는 비중은 좀 늘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네. 또 최근 들어가지고 좀 국장, 코스피라든지 혹은 코스닥 시장 뭐 어느 시장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급이 몰리고 있는 거는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중요한 정책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좀 전망을 두 분께서 내놔 주셨는데 뭐니 해도 이제 2026년 한 해를 이끌어갈 테마, 그러니까 섹터는 어떤 건들인지 먼저 아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국내 증권사에서 꼽은 2026년 유망 섹터를 우리 홍혜민 캐스터가 핵심 1분 컷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요, 국내 증권사들이 꼽은 2026년 국장 유망 섹터와 리스크 요인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총 7곳의 증권사들이 꼽은 올해 가장 기대되는 섹터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7곳 중 무려 5곳의 증권사들이 언급하며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섹터,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지난해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한 섹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지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공동 2위는요, 각각 4표를 받은 조선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차지했고요. 공동 3위는 3표를 받은 방산과 로봇, 증권, 금융 분야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4위는 자동차와 원전, 전력 섹터로 2곳의 증권사들이 언급했네요. 구체적인 이유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반도체와 조선, 증권을 유망 섹터로 꼽았고요. 특히 증권 섹터의 경우 주주 환원을 통한 기업 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 전력기기와 원전, 로봇을 모두 포괄한 AI 밸류체인을 강조했고요. 한국투자증권 역시 반도체와 함께 조방원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발생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키움과 대신증권은 공통적으로 제약, 바이오와 자동차 섹터를 꼽은 점이 특징인데요. 이 바이오의 경우 시장 금리 상승 레벨이 제한되는 국면에서 실적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와 메리츠 증권입니다. 눈에 띄는 공통점은 역시 반도체 섹터인데요. 특히 메리츠는 이번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예상하며 그때까지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증시의 리스크 요인도 체크해봐야겠죠. 먼저 증권사들이 꼽은 단기 리스크 요인입니다. 공동 1위는 미국의 장기채 금리 상승과 관세를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리스크가 꼽혔는데요. 이 외에도 지정학적 위험, 연준의 중립성 훼손,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까지 다양한 요소가 언급됐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AI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로 꼽혔는데요. 향후 실적 발표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AI 수익성을 보여준다면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고요. 또 증권사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중단 및 긴축 전환 가능성도 또 다른 장기 리스크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내 증권사들이 꼽은 올해 국장의 유망 섹터와 리스크 요인들을 모두 점검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문가 두 분이 선정한 올해의 유망 섹터는 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망 섹터 보니까 역시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리스크까지 함께 좀 살펴봤는데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또 유망 섹터 많이 꼽아 오셨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테마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첫 번째 반도체인데요. 국내 증시를 이렇게 이끌어온 중심에는 반드시 이제 반도체가 빠질 수 없다라고 저희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뭔가 좀 기존과는 좀 다르다. 그럼 어떤 동력 같은 게 새로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우리 안정진 팀장님. 네, 그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이 예. AI 서버에서 일반 서버로 그런 수요가 옮겨오고 있다,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다른 점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16년에서 2018년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들이 그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이제 확장을 하면서 지었었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이제 서버들의 이제 수명이 보통 7년에서 8년 정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서버의 교체 주기가 지금 정확히 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9월부터 이 일반 서버용 디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급증하고 있어서 그게 바로 지금 현장에서
보통 이런 반도체의 다음 사이클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좀 목소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교체 같습니다. 주기요. 네. 네. 이 AI 서버 수요에 지금 일반 수요까지 교체 수요가 완전히 폭발적으로 좀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공급 사이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정진 팀장님, 지금 삼전, 하이닉스도 증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 D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데 공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지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다 워낙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쪽 일반 D램 쪽의 생산을 좀 많이 늘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하는 게 이제 내년까지도 한 4% 정도만 일반 D램의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아무런 이런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계속해서 좀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시장의 목소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낸드인데요. 고용량 SSD에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HDD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제 일반 서버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쪽도 이제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SDD 쪽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낸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HDD 대비해 가지고 더 고용량의 데이터를 이제 축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전력도 저전력 설비이다 보니까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이쪽으로 이제 많은 데이터 센터에서 SSD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SSD 쪽 이제 낸드 쪽에서도 이제 흑자 전환을 넘어서 큰 폭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국내 탑2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가 왜 주목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두 번째 테마는 로봇입니다. 네,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로봇 관련 ETF나 로봇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세 굉장히 가파릅니다. 뭐 먼 나라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당장 26년 초반에 있었던 CES에서만 봐도 뭐 현대차도 일단 엄청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휴머노이드 보니까 와 정말 이렇게 발전했구나.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 사로잡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 인기를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도대체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깊이가 잘 안 잡히는데 이동우 팀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대차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이제 등장하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기존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은 뭔가 특정 동작을 잘하기는 하지만 이게 특히 엣지가 좀 없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AI가 적용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근데 이번에 나온 아틀라스는 사실 그 굉장히 귀찮아 보이는 듯한 그 걸음걸이, 시크한 걸음걸이에서부터 굉장히 좀 단순하고 유연한 여러 가지 동작들, 몸체들이 상당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으로 좀 이어졌었고요. 예. 결국 핵심은 이제 AI의 확장이 결국 피지컬 AI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시켜 준 게 바로 이번 CES 행사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시작된 AI에 대한 어떤 수요 온기가 전력 인프라를 거쳐서 이제는 이제 하드웨어 쪽, 이제 자동차, 기계, 로봇 이런 쪽까지 계속 퍼져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로봇 자체를 어떤 단순한 그동안의 산업을 지원해주는 제조 장비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우리의 삶을 좀 바꿔줄 4세대 하나의 디바이스로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기존의 예를 들어 현대차에 대한 기업에 대한 평가도 이제는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덕분에 사실 최근에 강하게 이런 재평가, 멀티플 확장을 보이면서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 CES 보고 나서 로봇에 내가 왜 관심을 못 가졌을까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서 이제 또 ETF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ETF로 접근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지금 좀 상장이 되어 있을까요, 안 팀장님? 네,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국내 주식을 네.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이제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ETF를 꼽아보면 세 가지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가 있고요.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그리고 라이즈 AIN 로봇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상장일을 보시면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가 가장 먼저 상장을 해서 22년에 상장을 했고요. 네.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가장 최근에 올해 1월에 상장을 한 ETF입니다. 그래서 순자산 규모로 보시면 이제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가장 좀 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총 보수는 라이즈 AIN 로봇이 0.40%로 약 10pp 정도 다른 두 개의 ETF보다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1년 수익률을 보시면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가 148%로 가장 높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종목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먼저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의 이제 상위 10개를 보시면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현대차 같은 것들, 그러니까 대형주들 중에서 이제 로봇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 좀 편입이 되어 있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뭐 같은 이런 중소형주들까지 잘 분산이 되어 있는 이제 액티브 ETF입니다. 그래서 액티브다 보니까 다른 두 개의 ETF 대비해서 좀 더 액티브하게 이제 종목 편출입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포트를 보시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이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이 좀 압축이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라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라이즈 AIN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네이버 같은 이제 대형주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다른 중소형주들까지 좀 잘 분산이 되어 있는 ETF인 것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된 ETF에 어떤 상품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 보셨고요. 자, 세 번째 테마도 함께 만나보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자동차인데요. 뭐 최근 자동차 섹터 역시 뭐 우리가 예전에 알던 어떤 그런 자동차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동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따라 붙는 수식어가 돼버린 것 같은데 이런 판국에서 아무래도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26년 자동차 테마는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동우 팀장님? 네, 자동차 회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올해 뭐 현대차, 기아차에서 어떤 신차가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전부 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로봇의 진화에 따라서 이 자동차를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 피지컬 AI의 핵심 디바이스로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CES에서도 관측된 새로운 좀 현상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피지컬 AI 하면 이꼴 그냥 로봇 이렇게만 공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피지컬 AI가 위에 있으면 그게 한 축이 로봇, 한 축이 자율주행 이렇게 자동차도 하나의 피지컬 AI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로봇과 자율주행을 동시에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하거나 혹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그중 하나가 또 현대차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더더욱 더 관심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쪽에 이익이 난다던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익 증가 속도보다 주가의 움직임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좀 숨고르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지만 여전히 뭐 현대차의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이 자동차의 판매 실적도 수출 환경은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전히 자동차도 이 판매량, 그다음에 향후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로봇을 같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력이 있죠. 네. 근데 자동차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게 관세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25%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자동차주에 투자할 때 관세 리스크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안 팀장님? 네, 맞습니다. 그 미국 시간으로 26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죠. 그래서 한국이 협정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를 포함한 이래 수출 품목의 25%의 관세를 다시 부과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26일 이제 미국 현지 시간이 그때였고 2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딱 트럼프가 아침에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중에 현대차의 이제 주가를 보면은 처음에는 좀 빠졌습니다. 그 큰 폭으로 한 6% 네. 이상 좀 마이너스가 났다가 종가에는 결국은 1% 이상 올라와서 끝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로 봤을 때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크게 좀 염려를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는 타코 트레이드에 투자자들이 워낙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이제 전통 이 산업 자동차 쪽에다가 지금 투자자들이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쪽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것들을 다시 좀 재평가하고 있는 리레이팅하고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주가에도 그대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게 뭐 우리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2월에 그걸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에서는 크게 주가로 보시듯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마저도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인드까지 저희가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번째 테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네 번째는 주주 환원입니다. 이 상승 모멘텀의 한 축으로 꼽히는 게 또 바로 정부 정책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26년 주요 테마로 이제 주주 환원을 꼽아주셨습니다. 특히 뭐 최근 상법 개정 얘기가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 자, 상법 개정 이게 시장에 어떤 흐름의 변화를 좀 가져오게 될까요, 이동우 팀장님? 네,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의 그 파급력 자체가 뭐 단순히 주주 환원을 독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만약에 기업들이 자사주를 이제 의무적으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 코스피 전체의 상장 주식 수가 매년 연평균 1%씩 감소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총액이 그대로라 할지라도 이게 주당 순이익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이 주식 수가 줄어져 버리면 당연히 이 주당 순이익은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예.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주가 상승에 뭐 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중 또 한 축으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이 자사주의 활발한 소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법적으로 의무화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시장도 이런 것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사주 비율은 높은데, 그러니까 즉 자사주를 갖고는 있는데 소각을 많이 하지 않은 기업들이 주로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제 지주 회사라든지 어떤 금융 증권주들에 좀 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잘 아시는 증권사들 주식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SK라든지 롯데주주 이런 기업들도 꽤 많이 이런 후보주 로 꼽히는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 기업들은 이제 1년 6개월 이내에 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처분 계획을 내놔야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주주 환원의 어떤 그 움직임이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ETF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ETF 살펴보면 좋을까요, 팀장님?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국내 주식을 기반으로 네. 하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ETF들을 좀 꼽아보면 좀 세 가지 ETF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 ETF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에이스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 ETF, 그리고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 ETF입니다. 그래서 상장일을 보시면 에이스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 ETF가 22년 11월에 상장을 하면서 좀 가장 먼저 상장을 한 ETF이고요. 가장 나중에 상장한 게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 ETF입니다. 그래서 순자산 규모는 다 비슷비슷한데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가 877억 원으로 가장 좀 사이즈가 큰 편이고요. 네. 총보수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가 0.30%로 가장 좀 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년 수익률은 이제 최근에 상장한 애들은 나와 있지가 않고요. 네. 네, 에이스 같은 경우에 22.56%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 수도 이제 30여 개로 대부분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차이점을 이제 포트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종목들만 이제 100% 다 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한 기업들에 대한 비중이 약 55%로 절반 이상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주주환원 정책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감액 배당인데 네. 감액 배당까지도 발표를 한 기업들도 담고 있어서 이런 주주환원 정책에 좀 잘 부합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셀트리온 같이 좀 금융주가 아닌 주식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잘 분산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에이스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 ETF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다양한 섹터로 좀 분산이 된 고배당주 ETF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예.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이런 이제 주주환원이 앞으로 더 크게 예상이 되는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섹터로 잘 분산이 되어 있는 ETF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가뜩이나 사실 배당에 대한 인기가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주주 환원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품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테마 한번 만나보시죠. 그 주인공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뭐 2차 전지하면 사실 아직까지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시 주력 상품으로 좀 재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두 갈래로 좀 갈라지시는 것 같은데, 아마 두 분께서 5번째 테마로 꼽아오신 거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우 팀장님? 네, 이게 미워도 다시 한번 예. 이야기인데 이제는 또 조금 더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바닥은 충분히 지나고
충분히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계기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근에 또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일단 코스피에 있는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개선, 그리고 2차 전지의 또 원료가 되는 리튬 가격의 상승이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고객사들과의 그때 굵직굵직한 공급 계약들이 해지됐다라는 통보들을 몇 개 기사로 보셨을 텐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적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연간 실적 발표에서 작년 영업이익이 2024년 대비해서 134% 증가했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되면서 안도감을 줬고요. 그런 것들이 또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밸류체인 종목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리튬 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2차 전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확보한 원재료를 활용해서 요거를 이제 판가에다가 좀 비싼 값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 회복이 가능한 측면인데,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또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 부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좀 수주를 굉장히 늘려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리튬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리튬 가격의 상승이 당분간 이어지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업계 전반에 온기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앞서 제가 그 로봇을 말씀드렸는데, 또 이 2차 전지주가 또 로봇과 또 커플링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 에너지원이 또 배터리다 보니까 그렇죠. 이쪽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측면들을 동시에 좀 다발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 또 2차 전지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충분히 저력 있어 보이네요. 네. 자, 이렇게 뭐 지금 저희가 5가지 테마 살펴보셨습니다. 반도체, 로봇, 자동차,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2차 전지까지 뭐 하나 이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두 분 전문가분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씩 좀 원픽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꼽아주실지 먼저 우리 이동우 안정진 팀장님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이제 정부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증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 관련해서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주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감액 배당 같이 이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잘 조합을 해서 그거에 딱 정조준한 ETF가 코덱스 주주 환원 고배당주 ETF입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은 이제 배당주들의 투자를 좀 머물거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종합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잖아요. 네. 최고 세율이 49.5%까지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당주 투자를 좀 꺼렸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런 자금이 굉장히 좀 큰 규모로 지금 증시에 지금 넘어오는 그런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머니무브의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잘 이제 포트폴리오가 꾸려진 ETF이기 때문에 올해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 ETF를 좀 원픽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안정진 팀장님은 주주 환원을 꼽아주셨고 이동진 팀장님 어떤 거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코덱스 로봇 액티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민간 기업들이 좀 이제 땡기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 밀어주는 그런 산업이 바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CES에서도 그렇지만 미국, 중국이 사실 패권을 다루고 있는 게 로봇 산업이지만, 그 안에서 또 국내 기업들이 또 연합을 이렇게 결성해가지고 또 열심히 좀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나오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빠르게 현재는 산업용이 국한되어 있는 것들이 나가서 가정용 혹은 우주 산업까지 파급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장 섹터가 뭐냐라고 하면 로봇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을 좀 원픽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5가지 테마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두 분께서는 주주 환원과 로봇을 꼽아주셨으니까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좀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정진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장, 그리고 이동후 삼성자산운용 ETF 투자 솔루션 팀 팀장,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홍혜민 캐스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